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취임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역대 최강 규제라는 평가인데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 등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서울에선 그 집에 살지 않는 한 집을 새로 살 수 없습니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 파격 규제로 집값이 떨어질지 혹시나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따져봐야겠죠. 첫 소식 오은선 기자입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공인중개업소에는 하루 종일 매수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오늘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묻는 전화였습니다. 오늘 계약서를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정부는 오늘 서울 25개구 전역과 성남 분당 등 경기도 12곳을 2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실거주가 의무화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효력 발생까지 5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그 전에 계약을 서두르려는 사람들로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북새통을 잃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정되기 전에 빨리 갭 투자로 빨리 하고 싶은 손님들이 많은데 6억이라도 받으려면 이번이라도 받으시려고. 특히 이들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도 묶여 내일부터 대출이 제한되고 세금도 무거워집니다. 규제 지역에서 유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무주택자는 집값의 4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에 15억 원의 집을 추가로 사면 취득세도 3배 가까이 뛰는데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또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필요할 경우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조정 카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자, 오늘 11호 대책의 또 다른 핵심. 대출 받아서 집 사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줄였었는데 더 줄였습니다. 집값에 따라 4억, 더 비싼 집은 2억까지 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사긴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유찬 기자입니다. 직장인 신상원 씨는 4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강서구에 집을 사려 했지만 대출 규제 강화로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강서구가 규제 지역에 포함되면서 내일부터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현금이 2억이 더 필요하게 돼가지고 계약도 못했고요.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과 한강벨트에서 빚을 내 집을 사는 것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6억 원의 주담대 한도가 집값이 비쌀수록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15억 원이 넘는 집은 4억 원, 25억 원이 넘어가면 2억 원으로 주담대 한도가 줄어듭니다. 사실상 현금이 없으면 고가주택 구입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고강도 대책에 당분간 과열된 시장이 진정될 것으로 보면서도 집값이 안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금 여력이 있는 자산가 중심의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주택자를 포함한 실수요자들은 사실상 거래 제약이 상당히 커졌다고 초양극화가 좀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융당국은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도 오는 29일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11호 대책의 야당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청년, 서민, 지방은 피눈물을 흘리고 현금 많은 부자들, 또 규제 피하는 외국인만 웃는 대책이라는데요. 이재명 정부 취임 후 세 번째 정책에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즌2입니다. 집값 폭등 시즌2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28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2배로 뛴 것처럼 이재명 정부도 집값 상승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3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은 대실패입니다. 수도권 주요 지역의 한강벨트의 아파트값 상승은 20배에서 30배 올랐습니다. 뚜렷한 공급 대책 없이 대출 한도만 계속 조이는 더 센 규제에 중독된 나머지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만 잡게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15억 원대 아파트에 4억 원만 빌릴 수 있다면 나머지 11억 원은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생애 첫 집을 꿈꾸는 30대, 40대 실수요자는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셈입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오히려 현금 부자나 각종 규제를 피하는 외국인에게 투기구역을 골라준 셈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전세를 구하려면 지방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왜곡된 시장 흐름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서울시도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는데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규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잡아야 한다며 한강벨트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데요. 오늘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건의했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한강과 가까운 광진구 자양동 주거지 일대를 신속 통합기획 사업지로 확정하고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은 주변 재개발구역 사이 남겨진 유일한 노후단지였는데요. 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해 1030세대 아파트 단지로 조성됩니다. 하지만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일단은 대출보다 많겠다고 그러고 시간을 내릴 거다 올라갈 거다 생각 못했는데 치는 거죠. 말 그대로 혼란스러워요. 거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엇박자가 나니까. 서울시는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 규제 정책을 반대해 왔습니다. 반시장적인 규제가 집값을 올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정부의 부작용을 건의했지만 발표를 강행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 축소,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 증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로 공급을 늘린다는 구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안은 기자, 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 나왔습니다. 아주 초강도 규제 정책이 나왔는데 사실 보지 못했던 정책이라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일단 서울에서는 이제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은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거든요. 그동안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만 토어제 대상이었습니다. 오는 20일부터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확대되는 만큼 실거주를 하지 않는 갭 투자는 불가능해진 거죠. 한강벨트가 아니라 전역이 다 이제 해당이 된 건데 이 갭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일각에서는 그럼 주거 사다리를 아예 끊어버린 거 아니냐. 갭 투자 안 해서 집을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해요. 네, 이 갭 투자가 집값 상승을 자극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인 전세가율이 60%라면 집값의 40%만 있어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즉, 적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서 주택 상승 거래를 부추긴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간 자금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 부부들이 갭 투자를 활용해 집을 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조치로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가 중심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강남 입성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627 대출 규제로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주담대 한도가 더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내일부터 고가 주택일수록 주담대가 더 많이 줄어들거든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가 25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대출 6억 원에서 이제 2억 원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금 23억 원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현금 부자만 유리해지는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게 여기서 나온 얘기군요. 그렇죠. 이번 대책의 목적이 고가 주택과 갈아타기 수요를 억누르는 것에 있는데요. 강남뿐 아니라 최근 급등세를 보인 한강벨트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고소득자들이 영끌을 불사하며 고가주택을 구매해 집값을 올리는 것은 막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금 부자들이 사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는 거죠. 예전에는 집에 돈을 맞췄다면 이제는 돈에 집을 맞추는 시대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제 초강도 규제 정책을 한 이유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자,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책으로
집값은 잡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일단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과 주변 지역 집값이 당분간은 숨고르기를 할 거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두고서는 전문가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3에서 6개월을 보기도 하고 최대 1년까지 갈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시장 냉각에 그치지 않고 이게 주택가격 안정화 추세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특히 올해 집값 상승세를 주도한 강남권과 한강벨트의 경우에 대출에 구애받지 않는 주택 거래가 적지 않다는 점은 또 불안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갭 투자 금지했어요. 네. 대출 규제했어요. 세금은 안 건드린 겁니다. 그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세제 대책이 빠졌는데요. 이번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정부는 세제 카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오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다라면서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자, 아는 기자 조현선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을 유인해 범죄에 악용하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달 전 간신히 탈출한 피해자를 통해 그 실상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현지 경찰이 단속을 나와도 내 의지로 왔다 입단속을 시켰고 탈출 시도가 발각되면 마구 맞거나 어디론가 팔려갔습니다. 먼저 김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다라사코르에서 납치 감금됐다가 지난 8월 3국으로 탈출한 40대 남성 A씨. 지난 5월 현지 경찰과 이민당국이 들이닥쳤을 때 구출될 줄 알았습니다. 이민국하고 경찰청이 쳐들어왔어요. 다들 경호치 뚫고. 하지만 한국 언론에 피해자로 소개된 한국인 10명만 구출됐고 A씨 등 6명은 조직이 다른 곳으로 빼돌렸습니다. 6명은 중국 애들이 저 포함해서 빼돌려서 먹고산으로 이제 또 피난을 간 거예요. 현지 이민국이 데리고 나간 한국인에게도 입단속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조직원들이 또는 자의로 왔다고 하고 여기 있다고 싶다 이렇게 신호를 줘가지고 자기는 타의로 온 게 아니고 여기 그냥 제 발로 일하는 거라고. A씨 등은 차로 4시간 거리인 보코산으로 옮겨졌는데 이후에도 물건처럼 계속 인신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신매매로 사서 모은 게 1호부터 23호까지가 있었어요. 신고했다 걸려가지고 죽도록 맞고 또 딴 함정한테 팔려간 친구도 있고 뭐. 도중에 팔려간 한국인들은 생사조차 모릅니다. 죽도록 얻어맞고 딴 데로 날리고 뭐 장기 매매 조직이 넘겼는지 어지러운지 우린 모르죠.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탈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취재진이 만난 또 다른 피해자는 탈출 반년이 된 지금까지 현지 모집책에 끈질긴 연락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인터뷰하는 와중에도 큰 돈을 벌게 해줄 테니 다시 캄보디아로 오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계속해서 권경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게 감금당한 50대 한국인 남성. 지금도 목숨을 위협받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도망갈 생각 꿈도 꾸지 말아라. 현지 애들은 촉각이 시대하고 있으니까 총머리를 만들지 말아라. 함께 감금된 대학생이 구조를 요청하다가 걸려 폭행당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카톡으로 도와달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맞아서 갈비뼈 금이 간 거죠. 탈출 기회는 감금된 지 8회째 날에 왔습니다. 조직원들의 숙소 감시가 잠시 허술해졌던 겁니다. 우리 채워서 자물통을 잔 거예요. 근데 한 놈이 어설프게 해놓은 거야. 그걸 보고 있었거든. 거기서 뛰어내린 거지. 뛰어내려서 걸어만 나더라. 무작정 현지인들의 차를 얻어탔습니다. 말이 통해야지. 핸드폰도 없지. 원준이한테 얘기를 한 거지. 나 일단 태워서 달라. 그래서 땡깡을 쓰다시피 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왔지만 지금도 범죄 가담 권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자와 인터뷰 중에도 대포통장용 계좌를 팔라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캄보디아에 오면 이번엔 감금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합니다. 저랑 같이 있으면 돼요. 저 농구에 안 그렇고 저랑 같이 있게끔 할게요. 계좌 하나만 넘기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정당 500만 원씩 드릴게요.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도 한탕의 유혹을 계속받고 있다는 남성. 한 번 발을 들이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운이 좋아서
탈출하게 한 거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총 맞을 경우도 생긴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네, 문제는 이 범죄 조직에 연루된 한국인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1,200명에서 많게는 1,500명에 달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로 떠난 합동 대응팀이 이들을 최대한 구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밤 12시부턴 캄보디아 보코산 지역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제보자에게 5억 원의 보상금도 주기로 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는 캄보디아 범죄 연루자가 총 3만 명에 달하며 이 중 한국인은 1,200에서 1,5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거기에 일하고 있는 숫자도 상당한 규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국내 관련 기관에서는 1,000명 남짓이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어제 국무회의 비공개 때 보고됐습니다. 대통령실은 1차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을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 한국으로 데려올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못 지키면 국가 역할이 되겠냐며 입국 거부하는 사람들도 빨리 송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외 범죄 조직에 연루된 한국인 1,000여 명은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통해 구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도 캄보디아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며 적극 움직이고 있다며 캄보디아가 처음보다는 협조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한국 대학생에 대해선 공동 부검을 조만간 실시하고 국내로 운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캄보디아 보코산 지역 등을 오늘 밤 12시부터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직성 범죄 검거에 공로가 있는 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두고 인신매매나 온라인 사기를 저지르는 한 조직을 적발해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중국계 30대 회장을 핵심 인물로 보고 있는데요.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 보도 보시고 이 조직이 한국인을 감금한 범죄단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는 기자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의 머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몸에 피멍을 입은 채 앉아있는 남성도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규정한 캄보디아 소재 프린스 그룹에게 감금됐던 피해자들의 모습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재무부는 이 그룹에 대해 무려 146건의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부동산 업체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근로자를 감금해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 성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백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은 암호화폐 투자 사기 등에 가담해 수십억 달러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기에 사용된 휴대전화기만 1250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10년 전 그룹 회장이 취임한 중국 출신의 38살 천지가 범행을 지시하고 근로자들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지는 이들을 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일종의 강제 수용소에 몰아넣었고 죽지 않을 정도로 구타하는 등 극심한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천지가 미국 뉴욕에 유령회사를 세워 계좌를 개설해 돈 세탁을 했고 감금된 피해자 중 미국인이 있었다며 기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천지가 보유한 우리 돈 약 21조 원의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소송도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액수로는 미국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몰수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강병규 차장 나와 있습니다. 자, 강 차장,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 범죄 조직의 배후에 카지노가 있다는 말이 있다고요? 네, 지금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해 드렸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들, 캄보디아에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카지노와 호텔들입니다. 겉보기엔 좀 멀쩡해 보이죠? 하지만 사기 범죄 조직이 운영 중이거나 근처에 감금 시설을 두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고 전해집니다. 감금됐던 우리 국민들도 중국계 납치, 고문당했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이들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거의 기업고를 갖춘 범죄 조직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손으로 지목되는 인물, 올해 38살인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인데요. 2014년 캄보디아로 귀화해서 2015년 그룹을 세우고 카지노를 기반으로 급성장했는데요. 수도 푸놈펜에도 초고층 빌딩을 세우고 230억 원 대저택과 아파트 17채를 보유한 재력가입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성공한 청년 기업가 이렇게 보여요. 네, 하지만 미국 정부에 따르면 네. 캄보디아 전역에 강제 노동시설을 운영하면서 암호화폐 투자 사기 등으로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미 미국 정부가 천즈의 비트코인 21조 원가량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천즈 회장은 도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천즈처럼 캄보디아인으로 귀화한 중국계 인사들 가운데는 겉으로는 카지노와 호텔을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이나 인신매매를 한 혐의로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른바 캄보디아의 시민권 투자 제도를 이용한 건데요. 네. 캄보디아 집권당에 투자 형식으로 후원을 하면 캄보디아 시민권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중국에선 경쟁에 밀려났거나 도주한 범죄자가 캄보디아를 주름잡는 큰 손이 될 수 있는 루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캄보디아 경제가 사실상 범죄로 굴러가는 구조인 거네요. 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범죄 수익으로 우리 돈 약 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됐는데요. 캄보디아 GDP의 27% 수준입니다. 그럼 캄보디아 정부는 손을 안 쓴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못 쓴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천즈 회장의 경우를 보면요. 40년간 캄보디아에서 장기 집권 중인 실력자 훈센 전 총리의 아들 훈 마네트 총리의 고문 신분이고 주요 공식 일정에도 함께 모습을 비추는 막역한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군경은 손도 못 대는 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현지 경찰이 보여주기식 범죄 소탕에 나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거대화된 범죄 규모에 비해 현지 경찰 인력이 태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강병규 차장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표 시절 보좌하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에게 보고를 받았었다는 의혹 속보로 이어갑니다. 보고를 했다고 밝힌 이 전 부지사 당시 변호인이 추가로 채널A에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자,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런 진술을 할 조짐이 보이자 본인이 김현지 실장에게 보고를 했고 김 실장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담당했던 설주한 변호사는 채널A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는 진술을 하면 얘기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초 이 전 부지사는 당초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다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꿉니다. 이렇게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려 하자 설 변호사는 김 실장에게 미리 귀띔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 5월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려고 한다고 보고했고 김 실장은 알겠다, 준비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는 겁니다. 설 변호사는 또 진술 번복 외에도 이 대통령 관련 진술이 나오면 특이사항 없다,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로 수시로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신뢰가 없는 것처럼 말해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에 저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이미 팩트체크 끝난 것이라며 설 변호사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이 다른 이재명 대통령 측근 사건에도 관여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김 실장이 김용 전 부원장의 수사 자료를 받아봤다고 주장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무슨 내용일지 이어서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다른 측근의 사법 사건에 추가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김용의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는 김용의 체포영장을 몰래 김현지 보좌관에게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변호인이 체포영장을 김 실장에게 건넸단 겁니다. 누구에게 보고했겠습니까? 공범의 수사 상황을 변호인을 통해 몰래 빼내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실행자는 김현지이고 배우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다만 해당 의혹을 꺼내든 주진우 의원은 제보자의 신원과 전달 방법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을 김 실장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 변호사는 재판 중인 사안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 변호사는 2000년대 후반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어불성설의 끝판왕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자,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이재명 대통령은 의혹을 철저히 밝히라며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혜룡 경정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시작부터 갈등입니다. 오늘 서울 동부지검으로 발령난 백경정은 연차를 내고 사실상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수팀으로 오늘 발령이 난 백혜룡 경정. 그런데 발령 첫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와의 통화에서 개인 일정으로 연차를 냈다며 혼자 가서 뭐 하겠냐고 말했습니다. 사흘 전 이재명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며 백경정 합류를 지시했지만 그전부터 백경정은 기존 수사팀에 문제를 제기하며 합류 거부 의사를 드러내왔습니다. 합팀을 꾸렸던 그 지시를 했던 그 지휘체계에 있던 경찰 고위직, 검찰 고위직이 전부 마약 게이트하고 연관돼 있고. 어제 서울 동부지검은 백경정이 합류하면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백경정의 수사팀 교체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도 색안경을 끼고 지켜봤다가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는 처음에 오해가 많이 미안했다며 기존 수사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양측의 기싸움을 대통령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해 공직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권한밖에 말만 하는 건 공직기강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네, 이남희 정치부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대통령이 콕 집어서 백혜룡 경장에게 가서 수사해라라고 했는데 출근을 안 하고 휴가를 냈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재명 대통령 이례적으로 별도 수사를 지시했고요. 또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백경정을 콕 집어서 수사팀에 넣으라고까지 했는데 백경정이 사실상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 거부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이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일단 2003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백혜룡 경정은요. 김건희 여사 압력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서 세관 마약 수사 제대로 못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었는데요. 의혹 제기한 이후 좌천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혹은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상설특검 주장할 만큼 아주 관심을 가져왔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수사 진전이 없어 답답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12일에 백경정 투입까지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별도로 대통령이 지시까지 했어요. 백경정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자, 따져볼게요. 이 의혹은요. 당초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끄는 검경합동수사팀이 수사하고 있었죠. 이 대통령이 여기에 백경정 투입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임 지검장은요. 백경정 본인이 고발한 사건을 셀프 수사하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러면서 별도 수사팀을 꾸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요. 백경정은요. 기존 수사팀 못 믿겠어요. 수사 인력 선발할 권한도 나한테 주세요. 최소 25명 필요합니다. 라면서 합류를 거부한 겁니다. 자,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두 사람 같이 힘 합쳐서 제대로 수사하라고 했는데 출발도 제대로 못하는 꼴이군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실 지금 불쾌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이었던 임지검장과 백경정. 자, 힘을 합쳐서 성역 없이 수사하라 이렇게 주문을 한 건데 두 사람 지금 서로 수사하겠다고 싸우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요.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는 위법이라는 논란도 휩싸였었고 또 김만배에게 대장동 수사 맡기는 꼴이라는 셀프 수사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 당부한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실 오늘도 공개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직접 수사 지시 논란에는 법무부에 지시한 것이라면서 거듭 반박을 했고요. 수사팀 갈등에 대해서 이제 송대를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공직기강의 문제라고요. 권한받게 말만 하지 말고 책임 있게 행동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향후 수사 제대로 진행될지 대통령실도 아주 엄중하게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은 기자, 이남희 기자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여당이 대법원 국정감사를 한 지 이틀 만에 이번엔 대법원으로 직접 가서 현장 감사를 또 했습니다. 대통령 재판 기록을 대법관들이 제대로 봤었는지 확인해야겠다며 대법관 집무실에 들어가 대법관 PC의 전산 기록을 요구했는데요. 야당은 이건 사법부 압수수색이다, 법원 점령이다 반발하다가 퇴장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대법원 현장 국감에 속속 도착하는 여야 법사위원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에 대법관들의 PC 사용 기록 제출을 요구합니다. 해당 사건의 사건 기록, 전산 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 또 전산 로그 외 전자기록 열람조회 이력 전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전산 기록을 대법관들이 열어보고 제대로 검토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전원합의체에서 과연 7만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제대로 읽었는지, 전산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보았는지 그 자료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 파괴라며 대법원이 기록을 공개하는 건 사법 자살이라고 맞섰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저희도 요구합니다. 소장님. 안 됩니다. 경고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현장 검증을 한다며 법정과 대법관 집무실도 찾아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 점령이라면서 국정감사 파행을 선언했습니다. 파행을 선언합니다.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법원을 점령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퇴장했고 오후 늦게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 국감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국정감사 오늘로 사흘째인데요. 매일 10개 안팎의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 중인데 이 고성과 욕설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민낯, 최지연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명 유튜버 쯔양. 출석한 지 7시간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건 이 장면이었습니다. 폭력을 유발하는 행위 하지 마십시오. 누가 폭력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아예. 정리했으니까 가시라고요. 성역에 있는 것도 안 했다고 폭력을 유발하지 말고 가십시오. 폭력을 유발하지 마세요. 국정감사 첫날, 여기서도 듣기 민망한 단어가 들립니다. 마이크 드릴 테니까 내란이라고 주장하시라고요. 욕설까지 나오는 상황, 이런 반말 논쟁은 일상입니다. 왜 반말을 자꾸 하세요? 국정감사를 받으러 온 공무원들, 지친 기색이 여력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이 회의실 안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민주노총이 간섭할 뻔했다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거 사과해야죠. 국정감사를 받으러 나왔는데 여야끼리 고성과 막말로 싸우니 눈은 자연스레 휴대전화로 갑니다. 싸우다 회의가 멈추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아유, 정해야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국정감사, 올해도 큰 기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또 기각된 건데요. 이유는 소명 부족이었습니다. 제동이 걸린 내란 특검, 영장 재청구를 예고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 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겁니다. 저에 대한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법원은 위법성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검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이 세 번째입니다. 특검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영장 기각은 내란 옹호라며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생사람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스웨덴의 왕세녀를 오늘 만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관심이 가는 이유, 에이펙 앞두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웨덴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빅토리아 왕세녀 부부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습니다. 한국 국민들 사이에는 스웨덴이 아주 정겹게 느껴집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아바라고 하는. 빅토리아 왕세녀는 비공개 회동에서 남북 관계도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만난 김민석 국무총리도 스웨덴이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계속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주 후 에이펙 정상회의 때 성사되길 기대 중인 북미 정상회담 가교 역할을 기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스웨덴은 북한의 대사관을 운영 중이고, 지난 2019년 북미 정상회담 때 스웨덴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실무 협상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주 북한 스웨덴 대사가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바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언급한 남북 두 국가론을 지지하지 않았던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도 오늘은 언급을 피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역시 북미 대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중국인 3명이 무비자로 들어온 지 하루 만에 금은방을 털었습니다. 손님인 척 둘러보다 1,400만 원어치 귀금속을 훔쳤는데요. 출국 직전 붙잡혔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두 남성이 다급히 발길을 옮깁니다. 잠시 후 이들을 뒤따르는 다른 남성도 걸음을 재촉합니다. 제주시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뒤 달아나는 중국인 3명입니다. 이들은 손님인 척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갔습니다. 2명이 업주의 시선을 돌리는 사이 다른 한 명이 황금 열쇠 등 귀금속 6점을 훔쳤습니다. 시가로 1,400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이들을 추적한 경찰은 1시간여 만에 제주공항 출국장에서 이들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어제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광객으로 들어와 하루 만에 강도로 돌변한 겁니다. 아니, 어제 일단 왔습니다. 무비자가 지금 막 근거해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훔친 귀금속을 회수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자연보전 녹지에 지어놓은 막무가내 파크 골프장 때문에 골치죠. 구청이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계속 무시했기 때문인데요.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개발 위기조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장비가 울타리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굴착기가 땅에 심은 잔디를 긁어냅니다. 불법으로 조성된 파크 골프장을 철거하는 겁니다. 잔디로 뒤덮인 골프장은 순식간에 누런 황토밭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행정대 집행에는 중장비와 인력 70여 명이 투입됐는데요. 2, 3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곳은 과수원 필지로 개발 행위가 금지된 녹지 지역입니다. 토지주는 지난 7월부터 파크 골프장과 주차장을 조성해 활용해 왔습니다. 구청은 원상복구 명령에 행정대 집행 계곡장까지 수차례 보냈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연 보존 녹지 형태가 아니라 파크 골프장 형태로 지금 바꿔놨기 때문에 2020년부터 7차례에 걸쳐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었고요. 토지주는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치를 유인이잖아. 나도 그거 한번 재해본다고 했는데, 제 재산 제 소리가 났는데 그걸 보수자한테 그걸 안 해?
구청은 행정대 집행 비용을 토지주에 부과할 방침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한우와 돼지고기, 각종 술까지 국정자원 화재로 우체국 쇼핑몰이 마비되자 우정사업본부가 피해 입점 업체들 돕겠다며 사들인 것들인데요. 이렇게 구입한 물품들 누가 가져갔을까 봤더니 11억 원어치를 우체국 직원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전산망 대란으로 명절 특수를 놓친 우체국 쇼핑몰 입점업체 지원책을 내놨었습니다. 우체국 쇼핑몰의 입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3억 원어치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그런데 우체국 예산 34억 3천만 원을 들여 물품을 사면서 11억 원어치는 직원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우와 돼지고기부터 문배주, 대나무주, 복분자 와인 등 주류까지 40여 가지 품목입니다. 소외계층 돕기에 쓴 1억 3천만 원의 8배가 넘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힘든 상황에 지금 그런 돈을 거기에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도 불쾌한 일인 것 같고 물품 구매에는 업무용 소모품 구입 등에 쓰는 일반 수용비를 활용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는 전혀 맞지 않는 탁상 행정이라고 봐야죠. 우정사업본부는 27년 연속 고객 만족도 1위를 기념해 직원들에게 배부하려던 상품권 구매 예산을 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예산 사용은 기재부 지침에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 늘고 있는데요. 이제 이들을 유커가 아닌 싼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쇼핑 트렌드가 달라졌다는데요. 장호림 기자가 경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단체 관광으로 온 중국인 장쉔 씨는 한국에 오자마자 국내 의류 매장부터 찾았습니다. 이곳 성수동은 개성과 가성비를 중시하는 중국의 2030 세대인 바링아우와 주링아우들의 필수 방문지로 떠올랐는데요. 다양한 국내 의류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국 드라마 속에서 보던 의상들을 직접 입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면서 한국을 찾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커가 늘고 있지만 소비 행태는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면세점 백화점을 돌며 명품 쇼핑을 하는 대신 개별 관광객 싼커들처럼 편의점과 뷰티 로드샵 등 로컬 상점을 찾아 트렌디한 가성비 상품에 지갑을 열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백화점에서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샀다면 이제는 약국에서 파는 저렴한 한국 약을 구입합니다. 보통은 본인들이 쇼핑하려고 하는 리스트를 가지고 오셔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행 주도층이 SNS 활용과 실속형 소비에 익숙한 세대로 교체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여행의 주도층이 젊은 층이기도 하고 또 여성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쇼핑의 스타일도 좀 바뀌는 거죠. 유커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진 만큼 한국 관광업계의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경제 카메라 장호림입니다. 글로벌 IT 기업 팔란티어, 서학개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요. 한국인이 워낙 주식을 많이 사서일까요? 세계 첫 팝업 스토어를 대한민국 서울 성수동에 열었습니다. 이 오프라인 매장에 수백 명 인파가 몰렸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서울 성수동 골목길을 따라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뙤약볕에도 양산까지 써가며 매장이 열기만을 기다립니다. 미국의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가 세계 최초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는 소식에 인파가 몰려든 겁니다. 현재 매장이 열리기까지 30분 정도 남은 시각인데요. 매장 앞 골목은 물론 맞은편까지 2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지난 2003년 설립된 팔란티어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업적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며 혁신 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해외 주식 순위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며 서학 개미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꽤 투자를 했는데 너무 지금 많이 잘 성장하고 있어서 제 인생에서는 의미가 있는 기업이어서 오늘 좀 최대한 많이 느끼고 가려고. 어제부터 이틀간 운영된 매장에는 티셔츠와 모자 등 한정판 상품들이 전시됐는데 일부 상품은 어제 이미 동이 났습니다. 팔란티어가 첫 팝업 스토어 장소로 한국을 선택한 건 팔란티어에 대한 한국인들의 뜨거운 관심 때문입니다. And he wanted to do something that would engage our fans here. We wouldn't have all this energy here if there wasn't a natural synergy between Korea and what Koreans are trying to do and embracing new American technology.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도 어제 매장을 방문해 방문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오늘은 세계 손 씻기 날입니다. 이 화장실에서 이 손만 잘 씻어도 감기 같은 감염병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제대로 손을 씻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김동아 기자가 공중 화장실에 가서 직접 세어봤습니다. 실례지만 용변 보고 손을 잘 씻으시나요?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비누 사용해서 손 씻고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씻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 화장실입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몇 명이 실제로 손을 씻는지 보겠습니다. 네, 6분간 12명의 사람이 다녀갔는데 비누로 1초라도 손을 씻은 사람은 1명이었습니다. 아예 손을 안 씻는 사람도 5명이나 됐습니다. 이유가 있으신가 해가지고. 왜 안 씻으셨어요? 질병청 조사에서 용변 이후 비누로 손을 씻은 사람은 10명 중 4.5명꼴, 30초 이상 비누로 씻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제대로 손 씻었다고 하려면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형광 로션을 손에 바르고 물로만 씻을 때와 비누로 30초 이상 씻을 때를 비교해봤습니다. 차이가 확연합니다. 30초 이상 손을 씻으면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약 20%, 감염성 설사 질환은 20에서 40%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 건강 지키기의 출발점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이곳 동아미디어센터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룩스입니다. 오늘 처음 공개됐는데요. 축구장 절반 크기의 세계 최초 원통형 스크린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모습 함께 감상해 보시죠. 우현기 기자입니다. 동아미디어센터 건물이 한층 한층 검은색 전광판으로 바뀌어갑니다. 올해 4월부터 설치가 시작된 룩스가 6개월간의 제작 끝에 오늘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룩스는 보다와 빛, 그리고 고급스러움의 의미를 담아 만든 이름입니다. 총 3,000제곱미터, 축구장 절반 크기의 국내 최대 규모의 전 세계 최초 원통형 스크린 구조로 차별화된 연출을 선사합니다. 형형색색의 거대한 거인이 나타나는 동화 속 상상의 공간이 되거나 30분마다 시계 톱니바퀴와 오르골이 돌아가는 광화문 시계탑으로 변신합니다. I think it's even more impressive than Times Square. And it also seems that the quality of the screen is really good.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큰 전광판 처음 봐서 되게 신기하고 진짜 뉴욕 같은 느낌이에요. 청계광장 방향으로 바라본 룩스의 모습입니다. 제 뒤로는 거대한 우주선이 하늘로 발사되는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3면이 영상으로 동시에 송출되기 때문에 광화문 어디에서든 즐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룩스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나 대형 라이브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룩스를 통한 서울의 도시 경쟁력 상승도 기대됩니다. 룩스 일대에 인파가 몰리면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경우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세계 최강국 대통령이라도 외교 무대에선 관례와 예의를 지켜야겠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예외일 순 없을 텐데 각국 정상들을 세워두고 막말 대잔치를 벌여 논란입니다. 정상들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무례한 농담을 서슴없이 건넸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보시죠. 박선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그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평화협정을 위해 20개국 정상들이 이집트에 모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을 마치 배경처럼 세우고 마이크를 잡더니 참석자 중 유일한 여성인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외모를 언급합니다. She's a beautiful young woman. Now, if you use the word beautiful in the United States about a woman, that's the end of your political career. But I'll take my chances. Where is she? There she is. You don't mind being called beautiful, right?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대해선 작은 키를 농담거리로 삼았습니다. You're all standing someplace behind me. Where is she? I can't believe it. You're taking a low-key approach today. 스타머 영국 총리는 트럼프의 호명에 옆으로 다가왔지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아 다시 돌아가는 멋쩍은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또 캐나다 총리에겐 직함을 대통령으로 잘못 말했는데 미국의 51번째 주 주지사라며 조롱했던 과거 에피소드를 끄집어냈습니다. I'm glad you upgraded me to president. It's good. I started.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가 정상들을 세워두고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다며 혹평했습니다. 특히 영국 일간 가디언은 평화협상을 위한 다자 외교 무대를 한편의 쇼로 만들었다며 트럼프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비꼬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1단계 휴전 합의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가자 지구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마스가 배신자 색출을 내세워 시민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한 겁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거리에 끌려 나온 남성들이 강제로 무릎을 꿇습니다. 이들은 모두 8명으로 얼굴은 상의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뒤에서 총구를 겨누는 것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대원들입니다. 곧이어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들은 총살을 당합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준 협력자로 체포한 사람들을 공개 처형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1단계 휴전합의가 이루어진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하마스가 배신자 색출을 빌미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마스로부터 사망한 인질 시신 28구를 다 받지 못했다며 한때 구호물자 트럭이 오가는 남부 라파 검문소 개방을 늦추기도 했습니다. 특히 1단계 휴전합의가 2단계로 진전되려면 하마스의 무장 해제 등이 필수인데 하마스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휴전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if they don't disarm, we will disarm them. And it'll happen quickly and perhaps violently.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에콰도르 도로에서 차량이 폭발했습니다.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는데요. 폭탄 테러 가능성이 나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소형 트럭 한 대가 불타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가까이 다가가 화재 장면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저녁 에콰도르 최대 도시인 과야킬의 한 쇼핑몰 근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폭발로 근처에 있던 택시 운전사 1명이 숨졌고 시민 2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폭력 갱단이 저지른 폭탄 테러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좁은 골목에서 오토바이와 차들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갑자기 버스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옵니다. 놀란 흰색 벤 차량이 급히 멈춰보지만 버스와 충돌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한 대만 겨우 버스를 피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인도 샤다라 지역에서 버스가 역주행해 4중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 사고로 버스 탑승객 등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현지 경찰은 버스 기사를 체포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중국 남부 저장성의 4차선 도로. 여성 2명이 자전거를 세워둔 채 차도 한가운데서 대화를 나눕니다. 파란불도 아닌데 도로 한복판에 사람들이 서 있자 놀란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고 이들을 피해 지나갑니다. 최근 공개된 영상인데 중국에서도 민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도로를 광장인 듯 점거하고 교통 체증을 일으켰다며
다른 이용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밤사이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내일 오전 대부분 그친 뒤에는 낮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에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요. 제주의 많게는 70, 충청 이남에 60mm까지 내립니다. 비는 내일 그쳤다가 금요일 밤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 23도로 오늘에 이어 평년보다 높습니다. 주말에 이번 비가 그치면 북쪽 찬 공기가 유입되는데요. 일요일 아침 기온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고요. 찬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두툼한 외투 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